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갓 20살이 되는 청년입니다. 제 밑으로는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올해 고3이 되는데 공부를 무척이나 잘한답니다. 저는 그런 동생에 비하면 늘 부족한 것이 많은 오빠였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축에 속하지를 못했고 성격도 싹싹하지 못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오빠와 동생은 서로 아주 다른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남매였답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아주 다른 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매가 끈끈할 수 있었던 것은 집안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둘의 부모님은 저희가 아주 어렸을 적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사고로 하루아침에 부모님 두 분을 잃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희에게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보아줄 사람이 없으니 보육원에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라 기억이 나거든요. 동현아, 낯설고 힘들겠지만 너희가 당장 먹고 자고 지낼 곳이 없어. 어른들 원망하지 말고 꼭 적응해서 잘 살아야 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를 잃은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꼼짝없이 집을 잃고 보육원 신세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은 12살의 어린 제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큰엄마 둘째 고모를 붙잡고 절대로 싫다고, 그냥 큰엄마랑 고모가 저희랑 같이 살아주시면 안 되는 거냐고, 그게 아니면 그냥 저 혼자 미연이 데리고 잘 지내보겠다고 무릎까지 꿇어가며 싹싹 빌었지만 통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 어른들 중 누군가는 저희 남매를 짐짝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와 동생이 꼼짝없이 보육원 신세가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부모를 잃는 바람에 가족이 사라진 어린 아이들에게 어쩌면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준 분은 보육원 원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놈의 보육원을 보내겠다는 거야? 누가 내 새끼들을 보육원에 보내? 응? 누구 마음대로? 큰엄마 고모의 말씀에 노발대발하시며 저희를 품에 끌어안으셨던 그분은 다름 아닌 저희 할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적 누구보다 두 분을 아껴주고 사랑해주셨던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겨우 12살인데도 연세가 꽤나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사이였거든요. 두 분이서 10살 이상이 차이가 났으니 그분들의 아버지였던 할아버지께서는 더욱이 연세가 많으실 수밖에 없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2남 1녀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보니 제게는 큰아빠와 큰엄마가 계셨고 고모가 계셨어요.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 아들은 할아버지께서 유난히 아끼던 보물단지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할아버지께 결혼 승낙을 받았을 때만큼 기뻤던 일은 없었다고 종종 이야기하셨었어요. 아주 어렸던 초등학생 시절에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절반은 듣지 못하고 절반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한 아들이었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께서는 종종 삐져나오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 그토록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가 그만큼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르던 며느리여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혼 반대를 무릅쓰고 허락해달라며 할아버지를 따로 찾아뵈었던 어머니께서는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할아버지와 정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엄마 그 고운 게 결혼 허락 안 해주면 못 산다고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 나랑 네 할머니 앞에 서 있는데 아유
그 토끼 같은 걸 어떻게 외면을 할 수가 있었겠어. 그걸 그냥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지. 그걸 어떻게 그냥 둬.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내 아들 조와 결혼하고 싶다고 찾아온 그 고마운 일을 아휴, 내치려고 했던 우리가 창피하더라도 결혼을 허락하면서도 내내 반신반의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참 지혜롭고 정이 많았어. 그리고 내내 미안했었어. 그때 반대한다고 상처 줘서 참 미안했다고. 너를 그렇게 놓쳤더라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라고. 그 말을 미루었던 것이 참 미안했어.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노라고 정말 미안했다고 말이라도 했어야 했던 건데 아휴, 이제 너희 엄마 기억에 우린 영영 정이 없던 차가웠던 시부모로 남아있겠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더라면 아들에게 쏟았던 사랑 반으로 줄여서라도 실컷 예뻐해 줬을 텐데. 그 말씀을 하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후회가 잔뜩 묻어났습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할아버지의 그 후회 섞인 말씀 덕분에 조금은 알 것도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죽기 전까지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미움을 받으며 지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찌되었던 저는 그런 점들을 하나도 모른 채 사랑만 받으면서 커왔으니까 말입니다. 저와 동생이 어머니의 슬픔을 모르고 자랐던 것에는 할아버지의 행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갓난아이였던 시절부터 저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몽땅 차지하며 지내왔었거든요. 동생이 태어나고부터는 그 사랑이 절반으로 나뉘어 두 아이에게 전해졌었지만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의 사랑은 온통 제 몫이었죠. 사실 어렸을 적의 기억이 모조리 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시점은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이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다 커버리고 난 저의 기억에 할아버지는 늘 제 앞에 서 계시던 분, 할머니는 늘 제 뒤에 서 계시던 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참 많이 사랑받았다는 그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할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그런 아버지의 역할은 할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주셨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정도로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저의 아버지였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커다란 목공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이 꼭 낡은 놀이터에라도 가는 것처럼 기다려지고 재밌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제게 더할 나위 없이 마음 편안한 공간이 되었고 말이에요. 넓은 목공소 한가운데서 혼자 우두커니 서서 뚝딱뚝딱 가구들을 만들어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누구도 그분을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저의 눈에도 그러했고 고등학교를 다니던 사춘기 시절에도 그러했듯 할아버지는 제게 꼭 마술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손끝에 닿으면 망가진 가구들도 다시 숨을 쉴 수가 있었고 영영 세상에 나타날 일이 없을 것만 같던 어려운 모양의 가구들도 제깍제깍 탄생했었죠. 그러니 저는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추운 한겨울에도 이마에 땀을 송골송골 맺혀가며 평범한 나무들로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던 할아버지. 단순히 저의 할아버지로만 세상을 살아가기엔 참 멋있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남매에게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제 여동생인 미연이에게는 목각 인형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인형 장수였고, 제게는 마술사였던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으르렁거리며 해야 했던 팽이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겨울이면 새하얗게 쌓인 눈밭에서 겁없이 쌩쌩 미끄러져 달리던 때에 필요한 눈썰매도 직접 만들어주시던 분이었죠. 덕분에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도 부모님께 받는 것보다 더 커다란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의 목공소는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꼭 특별한 것을 만들어주시지 않으셔도 저는 그 공간 안에서 제법 즐겁게 놀았습니다. 수북하게 쌓여가는 톱밥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할아버지께서 크게 틀어놓은 라디오 속 노랫말을 따라 하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시다 말고 행여 기다리는 저희가 지겨워하기라도 할까, 커다란 난로 위에 쿠킹 오일로 둘둘 감아 구운 고구마와 감자를 손에 쥐어주시곤 했어요. 아유, 할아버지 일하는데 신경 거슬리게 또 왜 와서 앉아있어? 집에서 기다리라니까. 말씀은 그리 퉁명스럽게 하셔도, 성가시다는 듯한 뉘앙스를 뿜고 계셔도 저와 동생은 느낄 수 있었어요. 난로에 갓 구워져 따뜻하고 달콤했던 그 군고구마처럼 저희를 생각하시는 할아버지의 마음도 따뜻하고 달콤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는 할아버지를 참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가끔은 할머니께서 손주들 사랑에 눈꼴이 시리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럼 저희 남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할아버지 품을 벗어나 할머니의 품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남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모님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포근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하고 고마운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중 저와 가장 마음이 잘 맞으셨던 분은 할아버지였고 말이에요. 아마 그 시기 제게 가장 필요했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어서 그런지 할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마음을 들였던 것 같아요. 여동생은 할머니와 더 잘 지내곤 했지만 말이에요. 모쪼록 그런 제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둘째 고모는 성격이 무던하고 원체 타고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식 사랑이 원체 애틋하던 분이시라 늘 큰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입에 달고 지내셨어요. 그럼 저는 할아버지 입에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만을 조용히 기다리고는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아빠 이야기 해달라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참 솔직하고 철없이 징징대고는 했었죠. 그래도 그런 제게 할아버지께서는 늘 정성스러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그 덕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현실로부터 어느 정도 도피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런 순간을 상상하면 이상하리만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렸을 때는 더 심했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슬픔으로 물들어야만 했던 그 시간들에서 저희의 곁을 지켜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저희 남매를 키워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곧 저희 아버지였고, 할머니는 곧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동생의 마음에는 늘 할아버지 할머니의 안녕하심을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죠. 오갈 데 없이 보육원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저희를 손주가 아니라 자식 대하듯 해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커다란 행복과 행운이 깃들어주길 간절히 바랬어요. 아픈 곳 없이 괴로운 곳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바랬어요.
그러기 위해 착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손주가 되어드리고자 노력했었고 말입니다. 고모는 할아버지 말씀처럼 가족들에게 관심이 없어 연락이 자주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늘 목공소에 나가 계시느라, 시끄러운 그라인더 소리 아래에 작업을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울리는 전화를 받는 것은 늘 저의 몫이었거든요. 고모께서는 많이 봐야 1년에 3-4번 전화를 걸어오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고모를 보시며 늘 말씀하셨죠. 일하느라 돈 버느라 힘들어서 그러지 뭐. 원래는 이렇게까지 무정한 애는 아니었어. 3-4살 때만 해도 애교도 많고 아빠밖에 모르는 애였는데 에휴, 어쩌다 이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사이가 되었는지.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다 내 탓이지. 고모께서 연락이 없으신 것을, 애교 많던 딸에서 무정한 딸이 된 것을 할아버지께서는 모조리 자신의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물론 저는 어리다는 핑계로 할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외로움을 모른 척 했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그냥 막연히 저와 동생이 더 많이 사랑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토록 늘 부모님 같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행복을 바라던 저의 눈에 점점 변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느라 많이 정신이 없던 시절이기도 했고 예전만큼 할아버지 할머니께 신경을 쓰지 못했던 때였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두 분의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놈의 대학이 무엇이고 성적이 무엇이기에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할아버지를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참으로 둔하고 멍청했던 저였어요. 동생도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집보다는 친구들을 더 좋아했던 시기였고 저는 그런 동생마저 챙기지 않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못난 오빠였어요. 그날도 한참 공부를 하다 시간이 늦었다는 생각에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고 손에는 양손 가득 책을 끌어안고 가느라 뜬금없이 늦은 시간에 울리는 핸드폰이 짜증났어요.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올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팔꿈치로 간신히 주머니에 들어있던 핸드폰을 꺼내다가 결국엔 손에 들고 있던 책들을 모조리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교재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던 필기했던 종이들과 여러 메모들이 한 곳에 얼어져 흩날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짜증이 솟구쳤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기억으로는 작게 욕설도 뱉었던 것 같아요. 꼴에 머리가 자랐다고 아무 앞에서 입 밖으로 욕이나 내뱉었던 저라니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할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핸드폰에 적힌 번호를 확인해 보니 동생의 번호더라고요. 아주 잠깐의 짧은 시간이지만 동생 핸드폰으로 그 시간에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올 일이 무엇이 있을까?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미연이 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만약에 미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사춘기라 까칠하고 대화도 줄어든 저희 남매였지만 그래도 막상 그런 불길한 생각이 스치니 정말 미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멍청하게도 할머니를 향해 또 짜증을 부리고 말았어요. 할머니 왜요? 무슨 일인데요? 미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네? 다급한 마음에 통화 너머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걱정하는 말들만 쏟아붓기 바빴어요. 아유, 그런 거 아니야, 동현아. 미연이는 지금 옆에 있어. 그리고는 뒤이어 들려오던 할머니의 한마디에 마음을 놓았었죠.
미연이는 잘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저를 다독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뜩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의문을 품었죠. 그러면 왜 전화하신 거냐고. 핸드폰 너머로 침묵이 이어졌어요. 너무 고요해서 순간적으로 전화가 끊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여전히 통화 중인 상태였고, 할머니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러면요, 할머니. 그러면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빨리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할머니가 답답해서 막 다그치듯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불안함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특히나 가족에 관한 것에서는요. 그랬더니 제 다그치는 소리를 듣다 못한 동생이 할머니께서 들고 계시던 핸드폰을 빼앗아 직접 말을 전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아프대. 많이 편찮으시대. 몸이 너무 아프대.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짜증내지 마. 오빠 빨리 와. 여기 병원이야. 제발 아니기를 바랬던, 부디 들려오지 않기를 바랬던 말이 동생 미연이의 입을 통해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절대 건강만 하시라고, 웃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했던 할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다니. 많이 안 좋으신 거냐, 어디가 편찮으신 거냐 묻는 것을 뒤로하고 냅다 동생이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눈을 감고 미동 없이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온몸이 엉망이 되어 소란스러웠던 응급실에 누워있던 아주 오래전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때문에 엉망이 되어 얼굴을 자세히 알아보기도 어렵던 그날의 부모님 모습. 그때 어머니 아버지처럼 할아버지께서도 미동 없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자면 할아버지 얼굴은 그대로였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 미연아, 우리 할아버지 왜 이래? 뭐 때문이야? 왜 이런 거야? 핸드폰으로 전해 듣던 날카롭던 목소리와는 달리 미연이도 많이 울었는지 얼굴이 팅팅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미동 없이 누워만 계시는 할아버지와 퉁퉁 부어 엉망이 되어버린 두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니길 바랐던 말이 할머니의 입을 통해 제 귓가에 닿고 말았어요. 동현아 있지. 할머니 말 잘 들어. 놀라지 말고. 할아버지께서 근래 들어 픽픽 쓰러지는 일이 많으셨다고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몰래 그동안 드시는 약이 있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이라고. 저는 당최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빈번하셨던 것인지. 손주인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저에게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자신께서 더 괴로운 얼굴로 병원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러다가는 할머니까지도 쓰러지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냅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뱉었어요. 할머니 울지 마. 울지 마세요. 내가 할아버지 꼭 지킬게. 꼭 지킬게요. 우리 같이 지켜요. 울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할아버지 지켜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뱉어야 제가 살 것 같았어요. 가짜처럼 가만히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달래는 것, 할아버지는 제가 지키겠다고 용감한 척 약속이라도 하는 것. 하지만 속으로 두려움이 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될까봐,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까봐, 그 두 눈동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까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할아버지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다들 한데 모여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아무렇지 않은 말투와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눈 뜰 수 없을 것처럼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아무렇지 않은 말투와 표정으로 깨어나셨다는 것이요. 이상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큰일이 난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께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깨어나셨으니까. 그냥 잠깐 스쳐가는 일일 거라고,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한번 무서운 경험을 하고 나니 저는 공부를 하러 가던 발걸음을 돌려 곧장 집으로 향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맨날 가던 도서관이 아니라 집으로 왔느냐는 할아버지의 물음에는 도서관이 공사를 해서 방역을 해서 가지각색의 핑계를 대며 집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았어요. 일찍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한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 같은 모습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채 돌아가기도 전에 교실 앞문을 열고 선생님 한 분이 다급하게 저를 찾으셨습니다. 사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날 처음 알겠더라고요. 선생님의 부름을 따라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길,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딱 그런 색이었거든요. 괜찮으신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다시 병원 응급실에 계신다는 할아버지의 소식에 숨이 차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손을 잡고 저더러 숨을 천천히 쉬라고, 네 곁에는 선생님이 있다고 저를 달래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불안한 마음이 멈출 줄을 모르고 하늘로 땅으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정말 슬프게도 그 불행한 예감은 맞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현이 왔네. 동현이 보니까 할아버지는 다 나은 것 같다. 저를 보시자마자 힘겨운 얼굴을 움직여 다 나은 것 같다고 웃어 보이시던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마셨습니다. 스트레스, 화병으로 괴로워하시던 할아버지의 몸속에는 병이 자라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렵고 힘든 병이 화병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저도 화병에 걸릴 것만 같았어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눈물 난다고 떼를 쓰고 싶어도 할아버지가 없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양팔로는 저와 미연이를 다독이기 바쁘셨습니다. 평소에 화가 나는 일이 특별하게 있으셨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없는 저의 모습은 나무가 없는 매미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모든 순간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빤히 들여다보며 현실을 부정해 보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에 대고 막 원망을 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시험을 다 망쳤다고, 어쩌실 거냐고 평소처럼 유치한 말로 따져도 보고, 빨리 다시 살아서 돌아오라고 사진에 대고 싹싹 빌어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은 그래도 어쩜 꿈에 한 번을 나오질 않네. 먼저 간 그곳이 그리도 좋은지, 에휴, 뭐가 그리 좋아서 우리는 잊은 건지.
할머니도 미연이도 저도 각자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함께 손을 부둥켜 잡고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운다고 매달린다고 할아버지께서 살아 돌아오시지는 못한다는 것을 함께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할아버지의 첫 기일이었어요. 정말 그리웠던 할아버지께서 제 꿈에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제발 꿈에라도 한번 만날 수 있게 나와달라고 사진에 대고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 드디어 1년 만에야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냐며 엉엉 우는 제게 할아버지께서는 무척 화를 내는 다급한 소리로 그러셨습니다. 오늘 나한테 오지 마라, 응? 첫 기일이라 할머니와 미연이와 함께 할아버지를 모셨던 납골당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할아버지께 싫다고 대들기까지 했어요. 첫 기일이라 할머니랑 미연이랑 다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왜 납골당까지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냐고, 할아버지는 저희가 보고 싶지 않으신 거냐고 따지면서 저 정말 유치했죠. 그렇게 따지는 제게도 꿈속의 할아버지는 눈 하나 끔뻑하지를 않으시더군요. 이 할아버지 말 들어. 강하게 못 박아 경고하듯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쌩안이 사라져버린 할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한숨 잠을 자지도 못한 채 아침이 밝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침부터 하늘이 맑고 화창해서 할아버지께 갈 준비를 하는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큰아버지였어요. 때마침 큰아버지도 납골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희 집 앞으로 할머니와 저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전화였습니다. 큰아버지와는 평소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저희였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예전 어느 동화에 나오는 혹부리 영감처럼 욕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저희에게 예쁘다 예쁘다 말씀하셨지만 어쩐지 마음이 가질 않던 이상한 느낌의 어른이었어요. 그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자라고 보니 더 확연히 느껴졌어요. 본능적으로 드는 거부감, 그리고 할머니의 표정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한 방울 눈물조차 보이지 않고 들어온 돈을 챙기느라 목소리가 커졌던 모습들. 비록 그동안 가까이 한 적도 없었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큰아버지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할아버지의 첫 기일에 맞추어 전화를 걸어온 큰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나도 불길했습니다. 밤사이 꾸었던 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끄는 할머니를 붙잡고 그날 밤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근데 사실 어제 내 꿈에 할아버지가 나왔어.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절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꿈일까요? 그냥 기분이 이상해요. 할아버지가 막 말 들으라고 절대 오면 안 된다고 하셔서. 할머니께서는 저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 양반이 내 꿈도 거르고 네 꿈에 먼저 찾아갔느냐며 서운한 소리를 하시다가 이내 꿈속에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강단 있는 목소리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이 살아생전 쓸데없는 소리 한 번도 한 적도 없다. 우리 가지 말자.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채 드리기도 전에 큰아버지께 전화를 거셨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을 테니 가고 싶으면 혼자서 가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막이 찢어질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큰 소리의 큰아버지 목소리가 핸드폰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불효야? 첫 기일인데 못 갈 이유가 뭐야? 엄마는 그렇다 쳐도 애들은 그게 대체 무슨 불효냐고?
아유, 참나. 요즘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불효 막심한 것들. 아유, 불쌍한 우리 아버지. 손주라고 그리 예뻐하셨는데 막상 길에 찾아뵙지도 않는 것들 모시고 아유,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아버지한테는 역시 큰아들이 나뿐이지. 엄마 진짜 안 가실 거면 그럼 저 혼자 갑니다.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큰 소리로 쩌렁쩌렁 말씀하시는 큰아버지의 전화를 할머니께서는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내쉬며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혼잣말을 하신 건데 제가 몰래 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누굴더러 그런 소리를 하는지 원. 아휴. 할머니의 그 혼잣말을 듣고 나니 불현듯 과거의 상황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던 큰아버지의 모습들. 큰아버지가 다녀가시고 나면 늘 혼자 방 안에서 괴로워하시던, 힘들어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들. 도저히 안 되겠다며 잠깐 머리를 식히게 누워 계시겠다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거실에 앉아 납골당에 가져가려고 챙겨두었던 짐들을 다시 풀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주 앉아 저를 돕던 미연이가 우물쭈물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어? 큰아빠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아프셨던 거 큰아빠 때문이래. 지난번에 고모와 할머니가 나누던 통화를 몰래 엿듣게 되었다며 저더러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오던 미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원망할 대상도 탓할 대상도 없어서 더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았던 할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이 다른 것도 아니라 가족인 큰아버지에게 있었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거 더 아는 내용이 없느냐고 미연이를 다그쳐 물었지만 그거 말고는 들은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도 저한테 물어본 것이었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몇 번 고민 끝에 저는 그대로 할머니의 방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누워 계시던 할머니께서 등을 돌려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 표정이 힘들어 보여 여쭙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었지만 도저히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혹시 큰아빠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힘없이 누워 계시던 할머니께서 저의 질문에 몸을 일으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에 툭툭 손으로 가리켜 두드리시면서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제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두 가슴 아플 정도로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어요. 누구를 제일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삼남매를 골고루 사랑했던 할머니, 할아버지였지만 그중 가장 예뻐했던 막내 아들을 잃고 힘드셨던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결혼을 한 후부터 친정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둘째 고모는 이미 제가 대충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고 문제는 큰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힘들게 일구어 놓은 목공소까지 팔아넘기고 모아놓은 돈까지 가져다 투자니 뭐니 돈 불려준다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가져온 게 없으니 아휴, 그 양반이 병이 날만 했어. 다른 놈도 아니야.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지 않을 수가 있나. 몇 번 쓰러져 병원을 다니시다가도 조금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지셨던 할아버지라서 그게 할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병이 다시 도지지 않게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그 정도로 충격을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쓰러지셨던 그날, 큰아버지와 통화를 하시다가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동현이 네가 들으면 힘들어할 것도 아는데 그래도 네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그 다음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까지 가로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배운 것도 하는 것도 없이 보험 일을 하겠다고 반백수로 지내던 큰아버지께 저희 아버지께서 못 모르고 형만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확인차 큰아버지께 전화를 걸었고 확인을 하시던 중 충격으로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나도 몰랐어. 내 배로 낳은 내 새끼가 그런 무서운 짓을 하고 돌아다닐 줄은. 우리 그이 너희 할아버지 죽고 나서도 감쪽같이 몰랐어. 내 새끼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떤 기분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그냥 아버지의 형제일 뿐인 사람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분은 자식이었고 아버지께 그분은 친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무서운 행동을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뒤늦게 전해 듣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나지만 어쩔 수가 없어 고통스러운데 말입니다. 할아버지 첫 기일에 가지 않는다고 저와 미연이를 불효자 취급하시던 큰아버지께서 가장 불효자였던 것입니다. 낯짝이 두꺼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도리를 다하는 아들로 포장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다 내 탓이야. 내 자식이지만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심지어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마저 그 사망보험금을 빼돌리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할머니께서는 평생 큰아들의 실체를 모를 뻔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몰래 사기로 돈을 빼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다가 보험사 전화 한 통으로 할머니께 들키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신 할머니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며 큰아버지를 추궁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큰아버지께서 순순히 인정을 하시며 말씀하셨다고 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빠가 살아생전 저한테 주시겠다고 남기고 가신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엄마? 그 말을 듣고 할머니께서는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셨나 봐요. 막내 아들의 죽음 뒤엔 누가 그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끝에도 큰아들이 숨어져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께서도 어쩔 방법이 없으셨던 겁니다. 직접 사인을 했고 당사자들은 다 죽고 없으니 그들이 내게 주길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직접 사인도 다 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큰아버지의 말에 대응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겨우 20살. 사실 보험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큰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께서 제 꿈에 나와 납골당에 오지 말라고 큰 소리를 하셨던 것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과 저희를 함께 두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꿈에 나온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저희는 그날 납골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꾸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지만 그래도 할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다 그쳤다 하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20살의 제가 감당하기엔 다소 벅찬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대화를 통해 제가 한층 더 어른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몰랐던 이야기들 속에 숨겨져 있던 제가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 그렇게 밤이 저물어가는 것도 모른 채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할머니께서는 전화를 받으셨다가 그대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마셨어요. 놀라서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그 전화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큰아빠가 글쎄, 이제 다리가 없단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단다. 그게 천벌을 받은 거야.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에휴. 아버지 기일날 혼자 납골당에 가던 큰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께 교활했던 큰아버지께서 그렇게 천벌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차마 벌을 내리진 못하고 바보 같은 용서를 하고 계셨으니 끝내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께 그런 천벌이 내려질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제 꿈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끊기지 않는 전화에 저는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큰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좀 도와줘. 수술하려면 돈이 꽤 들어. 근데 내가 엄마도 아시다시피 건사해야 할 자식들도 있고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해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앞으로 남기고 가신 땅 그거라도 좀 빌려줘. 그거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실 거였잖아. 저는 놀라서 전화를 후다닥 끊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미 통화 내용을 다 들으신 듯, 아니면 그런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듯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큰아버지는 아직 건강히 잘 살아계신 할머니의 목까지도 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후로 큰아버지와의 연락을 모조리 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시니 저에게로 전화를 거시거나 미연이에게까지 연락을 취해오셨어요. 저희도 물론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고모에게 걸려온 전화로 할머니께서는 어느 정도 큰아버지의 상황을 전해 들으신 것 같았어요. 수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생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큰아버지의 소식에 꿈속에서 본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궁금했는데 너무 나빴던 큰아버지가 천벌을 받을 길에 저희를 포함하고 싶지 않으셨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